안녕하십니까. 역사 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중국은 스스로를 G2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룹 오브 투. 자신들을 미국과 더불어 지구상의 양대 강국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자신들의 관계를 신형 대국 관계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과연 G2가 맞느냐?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력을 평가하는 여러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경제력, 그 다음에 군사력만을 놓고 보면은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세계 2위인 것은 확실하고 군사력도 러시아와 더불어 2, 3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스스로를 이제 G2라고 열심히 자가 발전하고 있지만 찬찬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안타깝고 애처로운 게 많습니다. 그 1등과 격차가 너무 많이 나는 2등, 아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도저히 거의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2등, 어쩌면 조만간에 현재의 순위조차도 지키기 어려운 그런 2등이 될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격차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수치화할 수 있는 대부분의 요소, 그리고 검증 가능한 거의 모든 것에서 미국이 월등하게 앞서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제 중국이 확실하게 앞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구입니다. 인구도 국력 평가의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 그것만큼은 이제 중국이 미국을 월등하게 앞섭니다. 미국이 3억 3천만 명 정도인데 중국은 14억이 넘습니다. 근데 인구가 무한정 많은 것이 과연 국력의 보탬이 되는 것이냐, 좋기만 한 것이냐, 제 생각은 좀 회의적입니다. 그 경작 가능한 국토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많으면은 식량 자급률이 떨어집니다. 농사 지을 땅은 제한되어 있는데 먹을 입만 많으면은 그것은 오히려 국력의 장애 요인입니다. 생기는 대로 나타보면 거지꼴 못 면한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1970년대의 가족계획 구호였는데 그게 크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 식량 자급률이 이제 너무 떨어지면은 만약 전쟁이나 대형 천재지변 등 이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국가를 더 큰 혼란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치상으로 보면은 중국하고 미국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땅 넓이입니다. 국토 면적. 두 나라 다 95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습니다. 그 세계에 있는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나란히 3등과 4등을 다툽니다. 통계에 따라서 또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미국이 980여만 평방킬로미터로 3위, 중국이 960여만 평방킬로미터로 4위, 그렇게 꼽습니다. 어쨌든 두 나라 모두 이제 땅덩이가 대한민국의 95배가 넘고 그 남북한을 합친 한반도 전체 면적의 43배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국토의 질입니다. 미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땅덩이가 넓은 나라 중에서도 그 사용 가능한 국토 면적, 사람이 살 수 있고 경제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면적 부분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입니다. 국토 면적이 넓은 상위 6개국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토 면적 상위 6개국. 러시아가 단연 1등입니다. 나라 땅덩어리가 무려 180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대한민국의 180배입니다. 캐나다가 2등입니다. 우리나라 땅의 100배 정도 됩니다. 근데 캐나다와 러시아는 땅들이 쓸모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국토의 대부분이 북위 50도 이상의 고위도에 있습니다. 그 50도가 넘어가서 이제 북위 65도 정도까지는 타이가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침엽 수립대입니다.
잎사귀는 없고 위로만 자라는 나무들, 그것만 빽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타이가. 그리고 그보다 더 북쪽 65도를 넘어가면은 그나마 그런 나무도 없습니다. 식물은 이끼밖에 없습니다. 그곳을 툰드라 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 수 있는 데가 그 우랄 산맥 서쪽에, 러시아 중에서도 유럽 쪽에 붙어 있는 아주 일부 지역에 불과합니다. 그 러시아의 양대 도시인 모스크바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그게 모두 다 그쪽에 있습니다. 그 러시아로 치면 서쪽 끝에. 그리고 그 두 도시만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고 나머지는 고만고만한 것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전부 그나마도 상대적으로 위도가 낮은 그 남쪽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국 바로 위, 그 오데오 주변의 일부 지역, 그러니까 이게 오데오인데 오데오 주변의 일부 지역, 이게 이제 퀘벡 윈저 회랑이라고 부르는 데입니다. 퀘벡 윈저 회랑. 여기에 이제 이 몬트리올도 여기 있고 토론토, 오타와, 그 캐나다의 큰 도시는 전부 여기 있습니다. 퀘벡 윈저 회랑. 그리고 이제 반대쪽에 시애틀 바로 위에 여기 이제 밴쿠버에 사람들 좀 모여 살고, 그 다음에 밴쿠버보다 조금 동북쪽에 여기 캘거리, 뭐 그런 데 정도만 사람이 살고 나머지는 그 위쪽으로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는 그렇게 땅덩이가 우리 한반도에 말하자면 뭐 50배 가까이 되고 이 남한에 100배 정도 됩니다만 인구는 남한보다 훨씬 적습니다. 한국보다. 3,8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가 G7, 그러니까 서방 선진 7개국 멤버이긴 합니다만은 경제적으로도 살만하고 나라가 힘도 있다. 그런대로 센 나라다. 이런 거에 기준이 되는 그 3050 클럽이라는 게 있는데 3050 클럽. 거기에는 캐나다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 3050이 뭐냐? 이 개인 소득,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그 다음에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입니다. 아마 캐나다는 앞으로도 영구히 여기에 가입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 7개 국가가 이 3050 클럽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면적만 좀 작을 뿐이지 분명히 세계적인 국가입니다. 더구나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은 면적도 영국만 해주고 인구는 7,700만 명 정도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를 훨씬 능가하게 됩니다. 하여간 이제 러시아와 캐나다에 이어서 국토 면적이 그 다음으로 넓은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이고 5위가 6위가 각각 브라질하고 호주입니다. 근데 브라질은 또 아마존 밀림이 너무 넓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토 면적은 85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만은 그 땅덩어리의 절반이 아마존 밀림 지역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원시 부족들이 띄엄띄엄 사는 것을 제외하고는. 브라질은 상파울루하고 리우데자네이로 등등 그 두 도시에만 2천만 명 가까운 사람이 살고 그 나머지 도시들도 대부분 동부 해안가 쪽으로 좀 모여 있고 그 외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호주는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그 호주 자체가 그 명색이 하나의 대륙인 오세아니아 대륙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호주 땅은 국토의 90% 가까이가 사막입니다. 그 호주의 주변부, 그 중에서도 이제 호주 양대 도시인 시드니하고 멜버른 정도에만 뭐 각각 한 500만 명씩이 살고 있고 나머지 지역에는 이 사람보다 캥거루가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호주 가운데에 있는 그 사막 이름이 이제 둘 다 그레이트입니다. 그레이트 빅토리아하고 그레이트 샌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평방킬로미터당 5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호주는 평방킬로미터당 3명밖에 안 삽니다. 3명. 그래서 인구가 캐나다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또 2,500만 명 정도.
그러니까는 3050 클럽은 아예 꿈도 못 꿀 노릇입니다.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중국은 그 위에 말씀드린 다른 나라들보다는 사정이 좀 나은 편이지만은 그렇다고 뭐 썩 좋은 형편은 아닙니다. 그 중국도 극단적인 서고 동저형의 지형입니다.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데 그 서쪽이 어느 정도 높으냐? 그 지구의 지붕이라고 불릴 만큼 높은 산맥하고 고원들이 몰려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 쿨룬 산맥, 텐산 산맥, 파미로 고원 뭐 이런 건 이름만 들어도 아찔아찔합니다. 정말 이 산소 부족에서 숨이 가빠집니다. 평균 해발 고도가 4,000m가 넘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중부 지역도 사막하고 고원이 많습니다. 뭐 고비 사막도 거기에 있고 황투공원, 칠링 산맥 등등. 그래서 사람이 살기 어렵고 산업도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중국 사람들은 전부 다 동부나 남부의 해안 지역으로 몰렸고 그래서 산업과 생활 수준의 격차도 심합니다. 그 같은 나라 안에서도. 상하이가 이제 인구 2,400만 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뭐 베이징, 텐진, 광저우, 뭐 선전 등등 이제 인구 1천만 명이 넘는 도시가 거의 이제 동남부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 이제 중국의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그 미중 패권 전쟁 3편, 중국의 치명적인 약점, 극단적 서고 동저 지형을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클립을 클릭하시면은 그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 중국의 칭하이성이나 신장 위구르, 또 시장 티벳, 그 내몽골 자치구 등은 면적에 비해서 사람들이 막 거의 살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의 나라들, 면적 7위의 인도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빈 땅이 없고 거의 이제 14억 다 돼가죠. 조금 있으면 중국을 추월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8위의 아르헨티나는 그 팜파스는 평원이 넓은데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면 빙하와 만년설이 있을 만큼 또 위도가 낮습니다. 근데 미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국토의 거의 전부가 사람이 가장 살기 좋다는 그 북위 30도와 50도 사이 중위도의 온대 기후 지역입니다. 이쪽이 한 30도, 이쪽이 49도, 50도. 게다가 이제 미국에는 뭐 특별한 고산이나 사막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이 로키 산맥 지역이 워낙에 이제 광대하긴 하지만 그 평균 해발 고도가 한 2,000m 남짓되고 특히 이제 캐나다 지역 북쪽의 이쪽에 캐나다 쪽에 있는 로키에 비해서는 훨씬 완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조나나 유타, 네바다 이쪽에는 이 사막 지역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도 대륙 횡단철도를 건설할 때 또 대공황 때의 뉴딜 정책 등등 이제 엄청난 인프라스트럭처를 투자해가지고 전부 아주 가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쪽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하여간 미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없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고르게 살기 좋은 곳인가? 그것은 미국의 큰 도시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도시들은 동서남북 전국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인구 880만으로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은 동북쪽 끝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뉴욕점이 있죠. 그리고 2위인 인구 390만의 LA는 서부 남쪽 끝에 있습니다. 서부의 남쪽 끝. 그 다음에 인구가 한 270만, 세 번째 도시 일리노이주 시카고. 일리노이주 시카고는 이제 중서부에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인 텍사스 휴스턴은 남쪽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남쪽의 가운데. 이쯤 되죠. 텍사스 휴스턴. 그러니까는 동, 서, 남, 북 이렇게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아리조나 피닉스도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죠. 그 다음에 플로리다 잭슨빌, 플로리다주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워싱턴주 시애틀 등등 이제 그 나라 큰 도시들이 다 구석구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적인 게 미국의 중부 지역, 이렇게 살기 좋다는 미국의 중부 지역에는 큰 도시들이 없는데, 그게 이제 뭐 한 60만 정도 되는 그 어딥니까? 오클라호마 시리, 그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그 정도가 이제 중부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그건 오히려 그 콜로라도 덴버, 그 로키 산맥에 있는 덴버보다도 인구가 적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 중부 지역은 큰 도시가 없느냐? 러시아의 시베리아나 캐나다 북부처럼 사람이 살기 어려워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너무 살기가 좋아가지고 모여서 살 필요가 없어서 모여 살지 않는 겁니다. 이 미국 대륙의 중심부, 이 지역을 프레리라고 부릅니다. 프레리. 세계 최대의 평원인 북미 평원, 그레이트 플레인스는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이 캐나다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부분을 빼고 이 미국 부분만을 프레리라고 부르는데, 이 동쪽으로는 인디애나주에까지 이르고 서쪽으로는 로키 산맥 바로 밑에,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캐나다와의 경계, 남쪽으로는 거의 이 멕시코와의 경계까지 이르릅니다. 텍사스 북부까지. 그러니까는 동서로는 길이가 동서로 1000km, 남북으로는 2000km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프레리의 중심부에서는 여기서는 사방 어느 쪽을 가도 아무리 달려도 지평선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역이 그냥 넓기만 한 거냐? 아닙니다. 땅이 아주 비옥합니다. 뭐든지 심었다 하면 쑥쑥 자라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체르노젬, 또 아르헨티나의 팜파스하고 합쳐서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평원이라는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뭐 소고 말이고 하여간 가축도 풀어놓기만 하면 저절로 살찌는 곳이 바로 이 프레리입니다. 근데 이 프레리하고 더불어서 이제 미국 땅을 아주 풍요롭게 만드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요소가 미시시피 강입니다. 미시시피 강. 이게 미시시피 강입니다. 그 옛날부터 인류의 문명은 강을 끼고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은 문명을 가로막습니다. 분명히. 큰 산이 있으면 문명이 전파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강은 서로를 교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도 모두 강을 끼고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좋은 강은 어떤 강이냐? 수량이 풍부하고 강이 천천히 유장하게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강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많은 말하자면 물건이 실어 나를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은, 큰 강은 문명의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물건도 강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미시시피 강이 미국의 중심부를 이렇게 흐른다는 것은 분명히 미국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미국 북단인 이 미네소타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전체 미국을 관통해가지고 이렇게 뉴올리언스로 들어가서 멕시코만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렇게 흘러 들어가는 동안에 이 강만 있느냐? 이쪽에 이 로키 이 산맥에서 나오는 여러 이렇게 그 발원되는 여러 강들, 그러니까 미주리강, 아칸소강, 레드강이 있고, 이쪽에 또 어디입니까? 에팔레치아 산맥에서 또 많은 말하자면 강들이 발원을 해가지고 뭐 일리노이강, 오하이오강, 테네시강 등등이 다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 미시시피 강은 이 자체 강 길이 자체만으로 6,270km, 세계에서 네 번째로 긴 강입니다. 근데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말하자면 이 강들 미주리강, 무슨 레드강, 아칸소강 이렇게 다 합치면은 이게 무려 2만 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이 지류들까지 다 포함하면은 미국 본토에 있는 48개 주 가운데 31개 주를 미시시피 강과 지류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대륙 횡단철도가 생기기 전에도 미국은 미시시피 강을 따라서 서로 간에 굉장히 교역과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의 미시시피 3부작,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미시시피 강의 생활 등등이 모두 이제 이걸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소설인데, 그 미시시피라는 말 자체가 인디언 말로 위대한 강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 강은 미국을 위해서는 위대한 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여간 뭐 땅의 가치나 이용도 이런 걸 종합해서 그 부동산 투자 차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캐나다는 그 한적한 산골 땅입니다. 땅값이. 또 중국이 이제 중소도시의 땅. 뭐 그렇게 보면은 미국은 전체가 수도권 지역의 땅, 일부 지역은 역세권 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땅값의 차이가 가치의 차이입니다, 말하자면. 근데 미국은 지정학적 차원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 이게 미국의 영토 확장사 강의 때 말씀드린 바 있는데, 미국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넓은 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80만 평방킬로미터가 넘는, 그런데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딱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경국가끼리는 일반적으로 앙숙입니다. 붙어 있으면 싸우게 마련입니다. 뭐 한국하고 일본, 영국하고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 그리스하고 터키,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등등등 거의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중국이 특별히 심합니다. 중국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무려 18개국이나 됩니다. 육지에서 14개국, 그 남중국해에서 4개국을 갖다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그 모든 나라들하고 대부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몇 차례씩 전쟁을 겪은 것도 있고 지금도 영토 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뭐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싸우거나 원수질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의 양쪽 옆은 이쪽이 태평양이고 이쪽이 대서양입니다. 그리고 위는 캐나다고 밑은 멕시코입니다. 캐나다는 미국과 혈연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파이브 아이즈라는 거. 앵글로색선족, 말하자면 그 혈통의 같은 혈통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은 옛날에 캐나다가 영국 영토일 때는 가끔 싸운 적이 있지만은 캐나다가 독립하고 난 다음에는 거의 뭐 다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멕시코입니다. 미국의 눈치만 보는 나라입니다. 멕시코는. 과거에는 이제 미국과 싸웠던 적이 있죠. 미국 멕시코 전쟁. 그 전쟁 1840년대죠. 그 전쟁에 져서 멕시코는 캘리포니아, 유타, 아니면 아리조나, 뉴멕시코 이런 걸 넓은 땅을 미국한테 뺏겼습니다. 근데 미국은 지금도 샀다고 말하죠. 실제로 돈을 지불하기도 했고. 하여간 그 부분은 바로 지난 시간 미국의 영토 확장사 때 자세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미국과 멕시코는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멕시코 경제가 전적으로 미국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멕시코는 미국의 남쪽 방패입니다. 지정학적 의미에서 미국의 정말 이제 진정한 가치는 대서양과 태평양을 양쪽에 끼고 있다는 겁니다. 대서양의 폭은 어림잡아 6,000km 정도입니다. 뉴욕에서 런던까지를 계산하면 뉴욕에서 6,000km. 그러니까 만약에 대서양을 건너와서 미국을 공격하려 그러면은 아프리카나 유럽에서 그건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태평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대서양보다도 더 넓습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어딥니까? LA에서 가서 동경까지 가는 데가 대강 9,000km입니다. LA에서 동경이. 태평양 넘어가려고 그러면은. 그리고 태평양 쪽에서는 옛날에 그 일본처럼 뭔가 이상한 나라들을 약간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오면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하와이하고 이쪽에 여기 알래스카에 아주 말하자면은 이
첨단 장비들이 다 갖춰진 방어막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거기를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대륙의 서쪽 끝에 있는 육지인 알래스카하고 태평양 한복판에 있는 하와이는 현재로서는 자원과 관광 면에서만 뛰어난 게 아니고 국방에서도 너무나 소중한 미국의 자산입니다. 이 하와이와 알래스카가 어떻게 미국이 됐느냐, 그것도 바로 지난 시간에 영토 확장사 편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이 알래스카를 구입한 거, 이거는 그 당시에서는 예측하지 못했지만은 지정학적 입장에서만 말한다면은 정말 엄청난 신의 한 수입니다. 정말 신이 도왔기 때문에 이걸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여기에 이 알래스카에 이게 러시아 땅이었다, 그러면 미국은 현재의 국방비, 지금도 천조를 국방비에 쓰고 있는데 아마 2000조국이 됐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국내 국방을 지키느라고 지금처럼 세계를 무대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었을 겁니다. 바로 머리 위에 엄청난 적을 두고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미사일 디펜스라고 불리는 그 미사일 방어 체계를 잘 갖춰놓고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촘촘하게 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알래스카를 러시아가 미국에 팔아버린 거죠. 미국은 분명히 행운이 함께 하는 나라입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현재적 위험이 조금이라도 되는 곳은 멕시코만에 있는 섬나라 쿠바밖에 없습니다. 쿠바. 실제로 이제 쿠바의 그 수도인 하바나에서 이 플로리다 끝에 있는 키웨스트까지는 지난 2013년도에 어떤 60대 여인이 만 53시간 동안 헤엄을 쳐서 건너온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냉전 시절이었던 1960년대, 그 미국의 케네디, 그 다음에 소련의 후르쇼프가 집권하고 있을 때, 소련이 이제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다가 정말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건 전부 옛날 이야기고, 이제는 위성들이 카리브해 전역을 이잡듯이 살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쿠바를 말하자면 지지할 만한 그런 강대국이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어떤 강대국이 배후에 있어야 그게 가능한 일인데 미국을 상대로 그런 위험한 도발을 벌인다? 그건 자멸행위나 다름없죠. 특히나 이제 또 쿠바에는 이제는 관타나모 해군기지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이잡듯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구상의 어떤 나라에서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대륙간 탄도탄을 쏘거나 혹은 잠수함으로 미국 근해까지 와서 SLBM 같은 걸로 미국을 공격한다. 그것이 예측 가능한 유일한 공격 방법입니다만은 그게 이제 설령 그런 식으로 누가 전쟁을 한다 그러면 그 나라는 지구상에서 지도상에서 사라질 각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핵전쟁이 벌어진다고 해도 현재 시점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배후가 엄청나게 깊습니다. 지정학에서는 이제 그것을 종심이 깊다고 말하는데 미국 내부에서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가 가로가 4,00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도 캐나다에서 멕시코까지 이렇게 하면 3,000km가 넘습니다. 그 핵무기 몇 방으로 끄떡할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어느 쪽에서 공격을 해온다, 이까지 가운데로만 들어가 버리면은 누구든지 쳐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핵하고 미사일로 공격을 한다 치더라도 그 기술에서 미국이 압도적입니다. 핵 추진 항공모함, 핵 잠수함, 핵 탄두 등등 핵무기 자체도 미국을 따라올 나라는 없습니다. 비교 불가할 만큼 많습니다. 이제 9.11 테러처럼 게릴라식의 테러를 한다. 그래서 미국의 신경을 자극한다. 그 외에는 공격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 이 땅이 그렇습니다. 지정학적인 가치로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왜 이 나라만 이런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의 해양 영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